김정은 원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11살 소녀는 그렇게 외쳤고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배신했으며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이 죽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문틈으로 밀려들어온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다. 남쪽으로 도망쳤다. 그 순간부터 소녀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고 얼어붙은 강 위에서 총소리가 울렸으며 10년 후 그녀는 세상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날 아침 하연은 거울 앞에서 붉은 스카프를 메고 있었어요. 11살 소녀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이며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목에 닿는 순간 따뜻함이 아니라 의무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소학교 교실에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어딘가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교실 앞쪽 벽에는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김정은 원수님의 모습이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매일 아침 그 초상화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연도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운 채 배운 대로 말했어요. 위대하신 원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연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연의 것이 아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문장이었는데 심지어 부모의 이름보다 먼저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하연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아니,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 32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시작했고 하연의 목소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울려 퍼졌어요. 원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크게 부르면 선생님이 칭찬했거든요. 칭찬을 받으면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안심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연은 더 크게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담임 선희 선생님이 교단에 섰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희는 언제나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 선희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것을 알아챘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거든요. 선희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원수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연도 공책을 펼쳤는데 연필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희가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교실 밖에서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그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가자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하연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봤는데 총을 맨 군인 서너 명이 굳은 표정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자, 모두 앞을 보세요. 평소보다 조금 높은 목소리였고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하연은 조금 더 오래 창밖을 바라봤어요. 군인들이 사라진 방향은 마을 중심부였는데 그곳은 하연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희가 하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연아, 질문에 대답해 보렴. 김정은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연은 화들짝 놀라 선생님을 봤는데 선희의 눈빛에는 걱정과 경고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은 배운 대로 말했어요.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과 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방법이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정해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연은 이미 배웠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요. 하지만 선희의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하연은 선생님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이 연민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아이들은 원수님의 업적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하연도 연필을 움직였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군화 소리가 맴돌았어요. 쿵, 쿵, 쿵. 그 소리는 멀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마치 하연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하연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갔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지만 하연의 웃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서 다른 반 아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젯밤에 우리 동네에서 누가 끌려갔대. 왜? 라디오 들었다고. 하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라디오. 그 단어가 하연의 머릿속에 어젯밤 본 장면을 떠올리게 했어요. 아버지 철민은 한밤중에 작은 라디오를 켜고 있었는데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연은 잠결에 그것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하연이 깬 것을 모르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무언가를 듣고 있었어요. 하연은 그때 다시 잠들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지금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연아, 왜 그래? 친구가 물었지만 하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하연은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했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하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하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에는 절대 열어두지 않는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 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연이 다가가자 어머니가 하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은 채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하연에게는 어떤 말보다 무서웠어요. 하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상에는 3개가 아닌 2개의 숟가락만 놓였는데 하연은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저 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연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어머니가 작게, 아주 작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왜 군인들이 데려갔을까? 아버지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수님은 나쁜 사람을 벌하신다고 선생님이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란 말인가? 하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위대하신 원수님. 2가지를 동시에 믿을 수 없었지만 하연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니,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원수님을 믿어야 했거든요.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원수님은 틀리지 않으셔. 그 말을 되뇌며 하연은 잠들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고 하연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들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연은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속삭였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하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잠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집안의 시계는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연은 매일 아침 학교에 갔지만 수업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 흐릿했고 칠판의 글씨는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교실 안 아이들은 하연을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하연에게는 손가락질보다 더 아팠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하연 주변을 피해 다녔어요. 평소 함께 놀던 아이들조차 고개를 돌렸고 하연은 운동장 구석에 혼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연은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날 오후 선희 선생님이 하연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하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자 선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선희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이 유난히 짙어 보였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앉아라. 하연아.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연은 의자에 앉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는데 손바닥에서 땀이 배어 나왔어요.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고 하연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렸어요. 선희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연아. 내 아버지 일로 힘들지?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희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해. 아버지의 죄가 너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하연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에게 옮겨갔거든요. 그것을 연좌제라고 불렀지만 하연은 그 단어조차 모른 채 그 무게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겨우 목소리를 짜냈어요. 네, 선생님. 선희는 하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순간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선희는 하연을 꼭 안아주며 작게 속삭였어요. 울어도 돼. 여기서는 괜찮아. 하연은 선희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교무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교장이 들어왔거든요. 선희는 재빨리 하연을 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장은 하연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학생은 교실로 돌아가라. 하연은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 교장이 선희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반동의 자식에게 동정을 베풀면 선생도 같은 처지가 됩니다. 하연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반동의 자식? 그 말이 하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하연은 자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이 집에 돌아오자 마당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철민의 소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니 동무도 공범이오. 어머니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아이가 있습니다. 하연은 대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숨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어머니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어요.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즉시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무와 딸도 끌려갈 것이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에야 하연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하연을 보자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연아, 학교 어땠니? 하연은 대답 대신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머니의 몸은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떨렸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하연은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냄새를 맡았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옷가지들을 화로에 넣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천을 태우며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어머니는 그 연기를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하연이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 딸이야. 반동의 피가 섞인 아이지. 저 애랑은 놀지 말라고 해야겠어. 하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귓속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마치 온 세상이 하연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어요. 하연의 자리 주변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하연은 섬처럼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선희가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하연을 봤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연은 그 외면이 어제의 따뜻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희도 두려운 것이었고 하연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점심시간 하연은 급식실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고 삼키려 할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그때 누군가 하연의 앞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인 민수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민수는 하연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지 마. 그 한마디에 하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하지만 그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민수를 보며 속삭였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밥을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연은 다시 혼자 남았어요. 급식실의 소음 속에서 하연만 침묵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하연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 게시판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어요. 게시판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크게 쓰인 글자가 있었습니다. 반동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하연은 그 글자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마을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중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계속 떨렸고 빨래를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다가가 도우려 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연아, 학교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버지 이야기도, 집 이야기도.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하지만 이미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것을 알았어요. 침묵은 보호가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이불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웃음소리,
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조차 두려움으로 얼룩졌고 하연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지만 그 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하연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고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연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잠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소년단 충성대회. 1년에 한 번 모든 학생이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날이었는데 하연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어요. 아침 조회 시간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이번 충성대회에서 특별히 선발된 학생들이 대표로 맹세를 할 것입니다. 교장의 시선이 하연에게 향했어요. 하연은 그 눈빛에서 차가운 의도를 읽었습니다. 하연 학생, 앞으로 나오시오. 하연의 다리가 떨렸지만 일어서야 했어요. 교실 안 아이들의 시선이 하연의 등을 찔렀고 하연은 천천히 교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교장이 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이번 대회에서 맨 앞에 서서 맹세를 낭독할 것이다.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반동분자였지만 너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알겠느냐?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교장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하연은 자리로 돌아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부터 하연은 맹세문을 외워야 했습니다. 선희가 하연에게 종이를 건네며 말했어요. 집에 가서 완벽하게 외워와라. 종이에는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하연은 그 글자들을 보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반동의 자식이지만 원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뉘우치며 원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연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 배신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었고 하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연은 어머니에게 종이를 보여줬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읽더니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연아, 이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연은 어머니의 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외워야 해요.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하연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둘 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연도 어머니도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방 안에서 맹세문을 외웠어요. 한 글자, 한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연은 울면서 그 문장들을 반복했어요. 아버지의 죄를 뉘우치며. 하지만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연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라디오를 들었다는 것이 왜 죄가 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연은 외워야 했고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충성대회 전날 학교에서는 리허설이 있었어요. 하연은 체육관 무대 위에 섰고 아래에는 수백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희가 하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크고 또렷하게 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맹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는 하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 이번엔 확신을 가지고. 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실었지만 그 힘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하연은 무대 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민수가 다가와 하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하연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악몽을 꿨습니다. 무대 위에서 맹세를 하는 하연의 모습이 보였고 관중석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실망한 눈빛으로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달려와 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반복해서 말했지만 하연은 괜찮지 않았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숨이 막혔습니다. 충성대회 당일 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붉은 스카프를 메고 교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거울 속 하연은 낯설어 보였고 그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하연은 거울을 외면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체육관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무대 앞에는 거대한 원수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초상화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대기실에서 대표 학생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하연에게는 형벌이었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단두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교장이 연설을 했어요. 원수님의 위대함과 우리의 충성에 대해 장황하게 말했고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연의 차례가 왔어요. 사회자가 하연의 이름을 불렀고 하연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하연을 비췄고 수백 개의 눈이 하연을 응시했어요. 하연은 원수님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지시가 있었고 하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마루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하연은 맹세문이 적힌 종이를 펼쳤지만 글자가 흐려져 보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하연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반동의 자식이지만 원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걷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하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뉘우치며 원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맹세문을 끝까지 낭독했고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쯤 하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수님, 사랑합니다. 맹세가 끝나고 체육관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 소리는 하연의 귓속에서 울렸고 마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하연은 원수님 초상화를 향해 절을 했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하연은 그 순간 자신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선희가 다가와 하연을 일으켰지만 하연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갔지만 하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토하려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하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연은 그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공허하게 화장실에 울려 퍼졌고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이 하연을 불렀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진정한 충성을 보여줬어. 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장이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너를 반동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연은 알았어요. 그 말은 거짓이었고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하연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고
어둠 속에서 하연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자신의 진실, 그리고 영혼의 일부. 하연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웃음을 잃었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밤마다 하연은 악몽을 꿨는데 무대 위에서 맹세하는 자신의 모습이 반복되었고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이 하연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연은 거짓 충성을 배웠고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천천히 하연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충성대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연은 마치 빈 껍데기처럼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침마다 붉은 스카프를 메고 교실에 앉았지만 하연의 눈은 칠판을 보지 않았고 귀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은 어딘가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하연을 피했지만 이제 하연도 그들을 찾지 않았어요. 고립은 익숙한 것이 되었고 하연은 그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하연이 가방을 챙기는데 선희가 하연을 불렀어요. 하연아, 잠깐 남아라. 교실이 텅 비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선희는 창문을 닫고 문을 확인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모습에서 하연은 긴장을 느꼈어요. 선희가 하연 앞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선희는 한참을 하연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알아. 위험한 말이라는 것.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 선희는 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고 선희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거야. 라디오를 들은 건 세상 밖의 소리가 궁금했기 때문이고, 그게 죄가 되는 이 세상이 이상한 거지.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고 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끌려가야 했어요? 왜 저는 무대에서 아버지를 배신해야 했어요? 선희는 하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연은 선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고 그 울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선희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하연아. 선생님도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고 교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선희가 하연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잘 들어. 내가 무대에서 한 말은 내 진심이 아니야. 살아남기 위해 한 말일 뿐이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선희가 계속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널 이해할 거야. 아버지도 내가 살아남기를 바랄 테니까. 그 말에 하연의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어요. 하연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선생님 오빠가 남쪽으로 도망쳤거든. 하연은 놀라 선희를 봤습니다. 선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도 너처럼 오빠를 배신하는 말을 해야 했어.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가족이 모두 끌려갈 뻔했으니까. 선희의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어요. 하연은 선희가 왜 자신을 이해하는지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게 말하고 싶었어. 기억해. 내가 본 아버지의 얼굴을. 무대에서 한 거짓말이 아니라 집에서 널 안아주고 웃어주던 진짜 아버지를.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따뜻한 기억이 하연의 마음을 조금 녹였어요. 선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을 받으니까. 하연도 일어섰어요. 선희는 하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연아,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 언젠가는 내가 그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거야. 하연은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느꼈어요.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희는 미소 지었고 하연은 교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연은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방 안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이번에는 무대에서의 배신이 아니라 함께 웃던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연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의 감촉,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하연은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봤고 그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거짓 맹세보다 이 기억들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은 학교에 가는 길에 원수님 초상화가 걸린 게시판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하연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옳은 것일까? 정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일까? 그 의문은 위험한 것이었지만 한번 생긴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하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수업 시간에 창밖을 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을 입구에 군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군인들이 무언가를 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덮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사람의 형체처럼 보였어요. 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하연은 선희를 봤어요. 선희도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선희는 작게 고개를 저었고 하연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쉬는 시간 하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까 트럭 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이 그러는데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싣고 간대. 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재빨리 말했어요. 근데 내 아버지는 아닐 거야. 아직 얼마 안 됐잖아. 하지만 그 위로는 하연에게 닿지 않았어요. 하연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하연은 어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을 봤어요. 다가가 보니 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놀라 하연을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물건이야. 혹시라도 집에 검열이 나오면 큰일이니까. 하연은 상자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라디오와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낼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 체념이 섞여 있었고 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되어 하연은 이불 속에서 선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고 하연은 그 진실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거든요. 하연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하연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책장 사이에 낀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고 하연은 그것을 펼쳐 읽었어요. 진실을 찾는 자는 혼자가 아니다. 하연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쪽지를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고 하연은 그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와 하연은 그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글씨를 유심히 살펴봤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하연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 진실을 찾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창밖을 보며 별을 세었습니다. 별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고 하연은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별들 보이세요? 아버지도 같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하연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 믿음이 하연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선희가 하연에게 했던 그 말들이 곧 선희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희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연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원수님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하연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연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현관 쪽에서 무언가 스르륵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아래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와 있었고 하연은 숨을 죽이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비에 약간 젖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하연은 방으로 돌아가 이불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처형되지 않았다. 남쪽으로 도망쳤다. 국경을 넘었고 지금은 안전하다. 이 말을 믿어라. 하연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남쪽으로 도망쳤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는데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 쪽지를 누가 보냈는지, 왜 보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함정은 아닌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연은 쪽지를 다시 접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생각에 잠겼고 잠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자 하연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연은 쪽지를 보여줄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연은 입을 다물기로 했고 혼자 이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에 가는 길 하연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낯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선희가 하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고 하연은 그것을 알아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선희는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도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하연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쉬는 시간 하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선희와 낯선 남자가 대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연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귀를 기울였지만 거리가 멀어 말은 잘 들리지 않았고 다만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남자가 떠나자 선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하연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재개되었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았고 중간중간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선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하연은 선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선희는 서둘러 교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하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 외면이 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하연은 방에서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아버지가 남쪽에 있다는 말을 되뇌었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는 남쪽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굶주리고 미국 놈들이 지배하는 곳이었고 하연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들이 의심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지옥으로 도망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거짓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어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묻어둔 상자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있었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내자 곧 상자가 나왔어요. 하연은 그것을 꺼내 열었고 아버지의 라디오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연은 라디오를 꺼내 먼지를 털었어요. 작은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고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그것을 품에 안았어요. 아버지가 만졌던 것을 만지니 아버지와 연결된 것 같았고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하연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희 선생님이 오늘 안 오셨대. 아프신가 봐. 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선희의 모습이 떠올랐고 불안감이 커졌어요. 대신 다른 선생님이 와서 수업을 진행했지만 하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선희가 걱정되었고 시계를 보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랐어요. 점심시간 하연은 교무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으로 교장과 다른 선생님들이 심각하게 대화하는 것이 보였고 하연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 동무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연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부적절한 발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물었어요. 반동 사상을 주입했다는 겁니까? 교장이 대답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보이부에서 데려갔다고 들었습니다. 하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고 선희가 끌려갔다는 것, 그것이 하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희가 하연에게 했던 말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진실을 기억하라는 것,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 들킨 것이었어요. 하연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선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무력감이 하연을 짓눌렀어요. 그날 오후 학교에서는 긴급 조회가 열렸습니다.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선희 동무는 반동 사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연은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하연은 창밖을 봤어요. 멀리 검은 차 한 대가 학교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차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차 뒤쪽 창문으로 잠깐 선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연은 그쪽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차는 곧 떠나갔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고 선희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 하지만 진실을 말한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어요. 하연은 그것을 목격했고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하연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고 쪽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희망과 선희가 끌려갔다는 절망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하연은 그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어두웠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고 하연은 무릎을 안고 앉아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저 때문에. 하지만 사과는 공허하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선희는 들을 수 없었고 하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결심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남쪽으로 갔다면 하연도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하연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망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베개 밑에 숨기며 하연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선희가 끌려간 지 보름이 지났어요. 학교에는 새로운 담임이 왔는데 그 선생님은 선희보다 훨씬 더 엄격했고 눈빛은 차갑게 아이들을 감시했습니다. 하연은 매일 학교에 갔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남쪽이라는 미지의 땅을 생각했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은 마당에 묻어둔 상자를 다시 파냈어요. 아버지의 라디오를 꺼냈고 이번에는 집안에서 작은 배터리를 찾아 넣어봤습니다. 다이얼을 조심스럽게 돌리자 잡음이 들렸어요. 계속 돌리니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남쪽 방송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볼륨을 더 낮추며 귀를 가까이 댔고 그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길은 위험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연은 그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어요. 국경, 중국, 한국이라는 단어를 적었고 이것이 아버지가 간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방송은 곧 끊겼지만 하연은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았고 탈출이라는 단어가 하연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1살 소녀가 혼자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연도 그것을 알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하연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혹시 국경 근처에 가본 적 있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하연을 봤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위험한 질문이야. 하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지리 시간에 배웠잖아.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대답했어요. 우리 삼촌이 국경 경비대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철조망이 있고 군인들이 많아. 밤에는 개들까지 풀어놓는데. 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가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대. 강을 건너거나 산을 넘어서. 근데 대부분 잡히거나 죽는데.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하연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연아, 설마 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고 하연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다른 화제로 넘어갔어요. 그날 밤 하연은 지도를 찾아봤지만 집에는 자세한 지도가 없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은 남쪽을 지옥처럼 그린 것뿐이었고 하연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며칠 후 하연은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온 것이었지만 하연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시장 구석에는 밀수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하연은 그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낡은 천막 안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남자는 중년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연을 보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뭘 찾니? 하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배터리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터리를 꺼냈습니다. 하연은 그것을 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국경 쪽 가는 길 아세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연을 쳐다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 위험해. 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남자는 한참을 하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 마지막 역에서 내려서 산길로 가면 강이 나와. 그 강을 건너면 중국이야. 하연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덧붙여 말했어요. 하지만 어린애가 혼자 가기엔 너무 위험해. 생각을 다시 해. 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배터리와 종이를 품에 안은 채 시장을 빠져나왔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에게 가는 유일한 단서였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하연은 어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두꺼운 옷 몇 벌과 남은 돈,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을 배낭에 넣었어요. 거울을 보며 하연은 머리를 짧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처럼 보이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고 잘린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울 속 하연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연은 준비를 마쳤어요. 며칠 후 하연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현장 학습한다고 했어요. 이틀 동안 안 들어와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하연의 짧아진 머리를 보며 물었어요. 왜 머리를 잘랐니? 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워서요. 여름에 시원하잖아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하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하연은 집을 나섰어요. 기차역으로 향했고 하늘은 아직 어두웠으며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들이 표를 사고 있었어요. 하연도 북쪽행 기차표를 샀고 영무원은 하연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오르자 낡은 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고 기차가 출발하자 하연의 여정도 시작되었습니다. 기차는 몇 시간 동안 달렸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고 산과 들판뿐이었으며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역에 도착하자 하연은 내렸어요. 역 주변은 작은 마을이었고 군인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연은 남자가 알려준 대로 산길을 찾아 걷기 시작했어요. 길은 험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하연은 계속 걸었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췄고 발이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경비대의 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을 낮췄습니다. 눈 속에 몸을 숨기며 하연은 숨을 죽였어요. 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손전등 불빛이 산 위를 훑쳤습니다.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냐? 하연은 눈더미 속에 완전히 몸을 묻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군인들이 가까이 왔고 발소리가 하연의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개가 하연 쪽으로 다가왔지만 바람 때문인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았어요.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군인이 대답했어요. 그냥 짐승이었나 보지. 돌아가자. 군인들이 떠나고 하연은 한참을 더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연은 일어났습니다. 눈을 털어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고 발에는 동상이 걸리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자 멀리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그쪽으로 달려갔고 나무 사이로 강이 보였어요. 얼어붙은 강. 하연이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으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하연은 강둑에 섰습니다. 얼음 위를 내려다봤고 두껍게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뒤를 돌아보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집이, 어머니가 그리고 모든 것이 저 멀리에 있었고 하연은 작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심호흡을 하고 하연은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깨지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은 뒤를 돌아보니 경비대가 강둑에 서 있었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서라! 움직이지 마! 하연은 얼어붙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연은 다시 앞을 보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맞히며 금이 갔고 하연은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 건너편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고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지막 순간 하연은 뛰어올라 강둑에 손을 뻗었습니다. 간신히 흙을 움켜잡았고 몸을 끌어올려 중국 땅에 도착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하연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고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어요. 경비대는 강을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지 못했고 하연은 살아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하연은 이제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남쪽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하연은 일어서며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젖어 있었지만 찢어지지는 않았고 하연은 그것을 꺼내 입술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제가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연은 중국 땅에서 사흘을 헤맸어요. 길을 잃었고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발의 동상은 점점 심해져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작은 마을들을 지나갔지만 사람들을 피했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연은 숲속에 숨어 지냈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하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작은 교회 뒤편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눈을 감으니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군가 하연을 흔드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눈을 뜨니 중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여성이 중국어로 무언가 말했지만 하연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었고 여성은 하연을 일으켜 교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들어서자 하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시 쓰러졌어요. 여성이 담요를 덮어주었고 뜨거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연은 그 물을 마시며 눈물이 났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생존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 보였고 여성은 하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조금 회복되었어요. 교회 목사님이 통역을 통해 하연과 대화했고 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여기서 더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까지. 하연은 한국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이었어요. 목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곳까지는 아주 멀어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중간에 공안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말했고 목사님은 하연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목사님은 하연에게 새 옷과 신발을 주었습니다. 약간의 돈과 지도를 건넸고 그리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연의 목에 걸어주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널 지켜줄 거예요. 하연은 그 목걸이를 만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목사님의 따뜻함에 감사했고 이곳에서 며칠 더 쉬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공안이 교회 앞에 나타났어요.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고 목사님은 하연을 재빨리 지하실로 숨겼습니다. 지하실에서 하연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위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목소리가 무섭게 들렸고 공안이 교회를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목사님이 내려왔어요.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심각했고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하연을 트럭에 태웠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함께 있었고 모두 남쪽을 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어요. 하연은 짐 사이에 숨어 몸을 웅크렸고 다른 사람들도 말없이 앉아 있었으며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트럭은 한국 대사관 근처에 도착했어요. 운전사가 모두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안전해요. 하연은 대사관을 바라봤어요. 그곳까지는 불과 100m였지만 그 사이에는 중국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른 탈북자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성공했지만 한 여성이 경찰에게 붙잡혔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의 차례가 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고 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달렸습니다. 발이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뒤에서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하연을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대사관 문이 가까워졌고 마지막 순간 하연은 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달려와 하연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올 수 없었고 하연은 안전했습니다. 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고 직원이 하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그 말에 하연은 더 크게 울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 정말 살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공항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밝은 불빛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낯설었고 하연은 모든 것에 놀랐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하연은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말을 배웠고 남한 사회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지만 하연만큼 어린 아이는 없었어요. 직원들은 하연을 특별히 돌봐주었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가 하연에게 물었어요. 가족을 찾고 싶니? 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철민이라고 해요. 상담사는 메모를 하며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연은 매일 그 소식을 기다렸고 밤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꿨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상담사가 하연을 불렀어요. 표정이 밝았고 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하연아, 내 아버지를 찾았어.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를 만나러 오실 거야. 내일 여기로 오신대. 하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를 보며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바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엇을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하연은 면회실에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고 그것은 아버지 철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하연도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갔고 두 사람은 꽉 안았으며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연의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하연아, 하연아. 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아버지는 하연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직원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는 하연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두고 와서.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는 하연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두고 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고 아버지는 하연을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괜찮아. 언젠가 어머니도 데려올 거야. 그날 이후 하연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고 하연은 한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이들의 말투도 공부 방식도 달랐고 하연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친구들도 조금씩 생겼으며 하연의 웃음도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 하연은 텔레비전에서 북한 관련 뉴스를 봤습니다. 수용소 실태가 공개되는 것이었고 그곳의 모습은 상상보다 더 끔찍했어요. 하연은 선희 선생님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선희도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하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함께 뉴스를 봤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하연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원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날 사랑했어요. 아버지는 하연을 꽉 안았어요. 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고 그 울음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해방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하연은 일기장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을 기록했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이제 하연의 것이 되었고
하연은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하연은 창밖을 보며 북쪽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곳에 남겨진 어머니를, 선희 선생님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고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하연은 속삭였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것이 하연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고 하연은 그것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어요. 하연은 이제 21살이 되었고 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짧았던 머리는 다시 길어졌지만 11살 때의 그 눈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 안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공존했고 하연은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연은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고 북한 인권단체에서 주최한 강연회였으며 수백 명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고 드디어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사회자가 하연을 소개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고 하연은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하연을 비췄어요. 청중들의 얼굴이 보였고 그들은 모두 하연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하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청중들도 숨을 죽이며 기다렸고 하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김정은 원수님이 제일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 첫 문장에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하연은 계속했습니다. 11살 소녀였던 저는 매일 아침 붉은 스카프를 메고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배웠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청중들은 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어요. 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제가 원수님을 배신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래도 저를 용서해줄 아버지였어요. 하연은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끌려간 날 친구들이 하연을 피했던 일,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배신하며 울었던 그 순간, 선희 선생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속삭여 주었던 일, 그리고 그 대가로 끌려갔던 일을 말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쪽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희망, 그리고 탈출을 결심했던 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달렸던 순간, 중국에서 헤매다가 교회에서 구조되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 문 앞에서 넘어졌지만 직원이 끌어당겨 주었던 그 순간을 말했습니다. 하연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목소리는 때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연이 말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하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청중들은 하연을 응시했고 하연은 계속했어요. 제 어머니도 선희 선생님도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체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연이 말했어요. 북한의 세뇌는 인간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요. 하지만 진실은 그 어떤 체제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하연은 청중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원수님이 아니라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오래도록 계속되었고 하연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연은 자신이 해낸 것을 느꼈고 살아남은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연을 꽉 안아주었고 말없이 하연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강연 후 몇몇 사람들이 하연에게 다가왔어요. 악수를 청했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탈북자예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제 경험이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줘서 고마워요. 하연은 그 여성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이었고 말이 필요 없었어요. 며칠 후 하연은 집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하연 씨, 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입니다. 당신의 강연 영상을 봤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가려고 해요. 당신이 있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어요. 10년 동안 기록해온 일기들이 쌓여 있었고 이제 이것을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하자 아버지는 찬성했어요. 함께 출판사를 알아봤고 몇 달 후 하연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붉은 스카프를 벗고였어요. 표지에는 어린 하연이 스카프를 메고 있는 사진과 지금의 하연이 웃고 있는 사진이 나란히 있었고 그 대비가 강렬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렸으며 하연은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하연에게 물었어요. 북한에 남겨진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언제나 가장 아픈 것이었고 하연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연은 책에 사인을 하며 적었어요.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연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책에 그 문장을 적었고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했어요. 몇 년이 더 지나고 하연은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연설했고 유엔에서도 발언 기회를 가졌어요. 하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연은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고 하연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하연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영화는 완성되었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렸으며 하연의 이야기는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겨울 저녁 하연은 집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을 생각했고 어머니와 선희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만지며 하연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하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연아,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하연은 아버지의 품에 기댔고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 하연은 꿈을 꿨어요. 선희 선생님이 나타났고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하연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하연아, 넌 진실을 지켰어. 꿈에서 깬 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분명히 들렸고 하연은 미소 지었어요. 21살의 하연은 이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하연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하연은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진실을 말하자, 침묵하지 말자. 그리고 하연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도 그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입을 여는 또 다른 하연이 존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언젠가 그 목소리가 북쪽에도 닿을 것이라고 하연은 믿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며 하연이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화면에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는다. 그리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하연의 목소리만 남았어요. 만약 당신이라면 진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영상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되었고 하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